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2차 전지와 K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관심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어제 새 차 사면 여러분 어떤 차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 눈에 띄는 2차 전지 기사 두 번째 시즌2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K배터리의 정책을 누가 만들고 언제 나올 것이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돈 벌려면 아무래도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묶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즌2번입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정책 미리 보기. 어제에 이어서 첫 번째 네티즌 반응을 이제 봤는데, 제가 어제 물어봤죠. 새 차를 산다면 내연차 사겠냐? 친환경차 사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 3년째인데 다음 차도 무조건 전기차 사겠다. 차 새로 산다면 당연히 전기차 산다. 얼마 전 하이브리드 샀는데 다음 차는 전기차다. 충전소가 부족하다. 옛날 아파트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안 좋은 말만 해서 속상하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는 미래 대세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전기차 타면 내연차 못 타요. 가격이 확 내려가요.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2차 전지 산업은 중국에 포기하자.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음 차는 당근 전기차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2차 전지는 뭐 개잡주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글 남기셨는데 정말 중요한 거, 2차 전지 눈에 띄는 기사 두 번째. 제가 어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두 번째 시즌2입니다. 2차 전지 누가 만드는가, 그것까지 묶어서 좀 전해드릴게요. 그 6월 20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에너지 전환 포럼 기후에너지부 시대의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명의 이제 발제자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를 소개를 하고요. 하나는 한화솔루션의 전무의 말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때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배터리 산업 전반 침체 돌파 위해서는 즉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서 시장 개입해달라. 그리고 한계를 보완해달라.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촉진이 필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직접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도 IRA 같은 그런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한화솔루션 전무는 태양광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친환경 정책은 누가 만드는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김성한 환경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 사람은 친환경 입법을 했었고,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정책 주도했고, 환경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곤 기후위기 대응위의 현재 상임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고, 핵심 공약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맥락을 좀 종합을 해보면, 기후에너지 정책에 깊이 관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위성곤 위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아마 기후에너지부와 친환경 정책, 전기차가 포함이 되겠죠? 그걸 아마 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두 사람은
국회 친환경 입법 경험이 풍부해서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육성, 여기는 K 배터리와 전기차와 태양광과 탈탄소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을 주도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아마 이 내용 보시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스톡커피 운영하는 김윤환이 누군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전에 신문기자 10년 했고요. 경제부.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경제부 기자, 선임 기자 5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오늘의 유망주란 투자 전략을 5년 동안 계속 작성한 투자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책방송위원회에 제가 다시 입사를 해서 정책 이슈를 다루는, 홍보를 다루는 일을 해서 제가 국가정책 주요 내용을 전부 다 아젠다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널리 국민께 알리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드리면 귀에 쏙쏙 박히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알려면 각국의 전기차 보급률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미국은 23년 기준에 9% 정도 됩니다. 9%. 그리고 작년에 신차 판매 전체 중에서 12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전기차가 팔렸다는 거고요. 유럽은 25%의 전기차를 보급했는데 북유럽은 더 많아요. 그래서 북유럽은 38 내지 40% 정도 되는데 평균 토탈로 해서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 2.86%,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나 친환경, 이른바 탈탄소 정책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가장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미국의 전기차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상원에서 하원에서 전기차 구입 7,500달러 세액공제 중 폐지가 됐는데, 그 대안 법률로 자동차 대출이자 1만 달러 공제, 그러니까 2,500달러를 업시켜서 1만 달러 공제가 28년도까지 앞으로 3년간 또 유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반 전기차 정책이 전기차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를 쭉 제가 취합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기차는 경제적 시장 요구가 우선이지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가 반전기차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전기차에 대한 경제적 시장 요구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분석 기사를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 대응 중에 하나는 전기차 구입에 보조금은 없어졌지만 자동차 대출이자에 1만 달러 공제가 들어가 있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차 사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50대, 40대, 60대, 사실상 50대에게는 앞으로 차를 바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제대로 바꿔서 20년 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 타시겠습니까? 30대, 40대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친환경차 사시겠습니까? 내연 휘발유차 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그 다음에 유럽 사람도 다 다릅니다. 이미 유럽은 독일, 그 다음에 친환경차 정책이 굉장히 빵빵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2030년도부터는 사실상 유럽에서는 휘발유차를 등록을 금지시켰잖아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도부터는 이른바 휘발유차를 판매를 등록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친환경차만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소송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영원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트럼프 이미 1년 지나가고 있어요. 2년 지나가면 새로운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전기차가 계속 갈 거라는 우세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이미 전기차와 K배터리 육성하겠다고 했고 유럽과 일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의 사례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차 및 친환경 정책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뭐냐? 대통령실이 가장 정점에서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좀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가 있고, 산업부가 있고, 기재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우러져서 이 내용을 정책을 종합을 하는데 대통령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정책을 다 아우러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 이제 총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는 예산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죠. 환경부는 환경 정책을 관리하고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전체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정책은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와 산업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총괄하게 되고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K배터리와 전기차의 육성책은 산업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을 위한 충전소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정책을 아우르는 것은 환경부가 하고요. 그 수장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경정책 입법 경험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기는 탄소 중립을 총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위성권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초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고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K배터리와 전기차의 육성책은 다 담겨서 이 안에 다 있을 것이다. 단지 조금 늦어지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탄탄하게 정책 공약이 있더라.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이 대통령 정책 공약을 딱 가서 핵심만 뽑아냈습니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큰 흐름 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겠다. 여기에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30년도까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2028년도 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국제대회죠. 이 내용이 유치가 되는 기대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산업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했거든요. 자, 이게 파란 글씨 했죠.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산화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건축물의 열, 부분, 탈탄소화를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한 탈탄소 가속화하겠다. 이게 큰 어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오지 않아요?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들어가 있고 여기 전기차 보급 확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정책을 아우르려고 보면 이게 지금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아직 총리가 인선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시즌2, 오늘 방송 두 번째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총리 내정자가 이제 김민석 의원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 오늘 공청회를, 청문회를 보면서 이 친환경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유튜브 회원들께 다시 한번 압축해서 시즌2를 전달해야 되겠다.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차 전지 공약을 점검을 해보면 좀 더 보강했습니다. 배터리 세대 지원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여기는 이제 한국형 IRA 세액공제는 기본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한국 배터리 연합회 상무가 와서 정부의 직접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런 제 의견 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형 IRA 제도를 요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배터리 연합회 의견도 들을 겁니다. 정책을 만들 때. 당연히 이런 내용들 다 아우러서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디테일한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지금 아울러서 정책 공약을 하게 되면 다 추스린다는 거죠. 이걸 다 아울러서 정책 메시지를 낼 텐데, 여기에 총리가 와야 되고, 산업부 장관 와야 되고, 환경부 장관 와야 되고,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7월 달에 다 입각이 되면 3월 달 내에 발표될 수 있고, 3분기 내에 발표될 수 있고, 늦어도 4분기 내에 발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중시하잖아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속도를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해수부가 2029년도까지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잘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건물 빌려서라도 올해 12월까지 이전 완료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해수부는 그 공무원의 생리를 잘 알아서 꼼수를 살짝 부려서 29년도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는 건데, 단칼에 잘라버렸단 말이죠. 이걸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정책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산력 전력망 구축하겠다. 이 3자부가 ESS 시장 확대하고 조달 수주 냈죠. 이 조달 수주가 이제 조단인데, 앞으로 이걸 더 계속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전력망 확충을 통해서 계속 그걸 이제 확대해 가겠다니까, 국내 삼성, LG, SK 3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이 자체가 역시 친환경 정책이에요. 탈탄소, 배터리를 육성하게 되면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곧 나올 거로 보고, 전기차 2030년도까지 50% 보급하겠다고 했어요. 전기차.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50% 보급한다고 치면은, 전기차 보급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충전소 보급해야 되잖아요. 지금 노후된 아파트나 등등등등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나와 LG와 SK한테 충전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전국에 10만 곳 이상의 충전소를 확대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정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기사를 막 찾다 보니까 내년까지 충전소 10만 기를 보급하겠다. 내년까지. 그러면은 굉장히 스피디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상업시설, 충전소 확대하겠다는 거고, 정부 재정 지원도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민주당의 공천 실현 내용을 봤더니 올해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추경과 내년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빨리빨리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책 실현에서는 대통령의 정책 실현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실현 의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이나 다 인정할 겁니다. 너무 정책 공약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서 걱정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 대통령의 강력한 실현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뭐 저희가 이제 보증 슈퍼처럼
확인된 바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온실가스의 배출 요인을 좀 우리나라가 좀 따져봤더니 에너지가 76.2%다. 에너지. 그리고 산업공정이 18.2%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해내는 그 내용에서는 76.2%가 에너지고 18.2%가 산업공정인데, 이 에너지는 결국 자동차, 휘발유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난방,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LNG가 가고 수소가 가고 전기차 에너지 혁명을 통한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를 낮춰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저탄소 스탠다드에 맞춰가겠다. 그렇게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정책 아젠다를 이슈를 모아서 널리 알리는 각 부처를 내가 조율해가지고 널리 알리는 일을 좀 해봤더니 그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담길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탄소 중립 정책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필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2030년도까지 전기차 50%를 보급하겠다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 4월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은 2.8%입니다. 그럼 앞으로 4년, 5년 남았는데 전기차 앞으로 그러면 47%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충전소 빵빵하게 내야 되고, K배터리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적극적으로 기술력 노하우 해야 되고 글로벌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배터리가 양날개가 돼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GDP를 상승시키고 주가지수 5천을 실현하는 그런 동력으로 쓰겠다는 게 큰 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은 나는 지금 마음 급해, 힘들어, 나 지금 반토막 났어, 4분의 1 토막 났어,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조금 침착하게, 그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고, 그러니까 내 종목이 빠졌으니까 안 되는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 빠졌을 때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가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다듬으면 여기에는 K배터리 육성은 담길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30년도까지 50% 보급은 아마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 충전소 확대, 기업 참여 유도, 그래서 기후위기, 탈탄소 전환을 좀 완성하는 그런 시그널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 이행률은 그것이 성남시장 1기, 2기, 경기지사 재임실에 96.1% 이상의 실현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2차 전지를 보유하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순수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전략적 지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차 전지를 투자할 때는 제가 그렇지만 가장 나쁠 때, 정말 나빠 죽겠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저점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권사 많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막 자료를 내지만 담기지 않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행 데이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메시지는 반영되지 않는다. 아마 증권사 어느 리서치를 제가 많이 봤지만, 저 리서치를 봐야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할 때 공부가 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그 애널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정책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2차 전지 산업의 관심도나 주도주에 대한 탈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주지시켜 드린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글로벌 비즈를 하는 기업, 그 다음에 R&D를 강화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셀이 있고
아마 소재가 있는데 2차 전지를 하는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양 같은 회사에 2차 전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재무구조,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그 다음에 재무구조, 그 다음에 기술력, 이 세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셀 회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소재에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저는 기본적으로 소재에서는 한 3개 정도 기업을 꼽고요. 그 다음에 셀에서는 저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를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 성장 가치를 더 높게 봐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가는 순환한다는 거예요. 주가는 순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면서 그 내용의 투자 가치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가 계속 이제 그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고 같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기업들, 제가 여러분들 투자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가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고 삼성 SDI도 80만 원 가던 게 이제 뭐 17만 원 중반 오늘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6분의 1 정도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게 되면 끝났어, 중국에 넘어갔어, 빨리 팔아, 뭔가 이른바 악플이 난무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나쁠 때 월드베스트를 지향하는 기업이 가장 나쁠 때 이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바닥이다. 그리고 이미 무릎 아래에 사라고 그랬는데 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발목까지 빠져 있는데 또 빠진단 말이죠. 그럼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는 발목에 있는데 발바닥까지 좀 빠진다 한들 이때는 여러분이 뚝심으로 버텨야 할 영역이지 그걸 손절매를 한다는 것은 바보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것부터 현대건설 지금 차트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현대건설이 지금 보면 이제 5월 달에, 4월 달에 주가가 3만 5, 6천 원 가다가 오늘 8만 1천 원 마감했죠. 8만 1천 원.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증권, 건설, 뭐 이렇게 과거 트로이카 시대에 있었던, 제가 과거에 이제 신문기자 초년 시절에 그때는 트로이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증권주, 하나는 금융주, 은행주,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종합상사. 이 3가지의 트로이카 모욕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긴 하지만 이 현대건설이 제가 이렇게 6만원, 8만원 간 것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올라간 것도 정책적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원자로 건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쪽에 원전도 포함되잖아요. 원전 건설하려고 하면 건설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건설의 노하우가 빵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 수혜주로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도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 현대건설이 결국은 아파트 짓는 회사인데, 토목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5배를. 결국 원전 건설, 친환경 테마가 맞물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수혜가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이 주식은 제닉이라는 회사입니다. 제닉이 어떤 회사냐면은 절대 추천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전지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닉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른바 젤 기반의 마스크팩을, 저도 이 회사의 제품을 써봤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 회사 제품을 써봤는데 중소기업이에요. 논산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쭉 논산에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가 있습니다. 조그만 박스형 건물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한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2012년도에 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5만 원까지 갔던 게 2014년 매출이 줄기 시작하죠. 그 마스크팩을 너도나도 만들기 시작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국내 기술은 좋았지만 대자본에 밀려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떨어져 가지고 2019년도에는 주가가 5만 원짜리가 1,800원까지 빠지고요. 이렇게 빠져버리죠. 1,800원. 1,800원까지 빠지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거의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24년도까지 주가가 빠지죠. 이때까지. 2024년 7월 달에 이게 이제 얼마였냐면은 3,300원 정도 주가를 갔었죠. 그런데 이 주가가 2024년도 7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왜 올랐냐? 2024년 1분기에 적자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에 흑자 났습니다. 흑자가 왜 났냐 봤더니 이 회사가 아마존에 자체 그 이른바 마스크팩 그 유통망을 개설을 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이 제니기 마스크팩을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3분기, 4분기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흑자 전환 딱 나는 순간, 이른바 2분기 지표가 발표되는 8월 달부터 주가가 반등. 그래서 2만 원 갔죠? 그래서 작년 쭉 보시면 2만 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15,000원 빠졌다가, 또 25년 초에 2만 5천 원 넘었다가, 다시 또 2만 원 빠졌다가, 그리고 4만 원 넘어가는, 4만 4천 원 넘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이건 절대 추천지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술력이 있고 R&D를 강화하는 회사는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술력이 있고 R&D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홀드하면서 버텨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옮겨간다고 하면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주식은 흑자 기조가 나게 되면 좀 더 사고, 좀 더 사서 기본적으로 좀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대박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베스트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R&D를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점검하라. 이 세 가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YG 플러스와 YG 엔터를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YG 플러스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YG 플러스는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20년도에 600원대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만원까지 갔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에 8월 달에 2,300원까지 빠졌죠. 지금 그에 비하면 4배가 올라갔잖아요. 4배가. 자, 이 회사가 그럼 왜 올랐냐? 오른 배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YG 엔터가 대주주인데, 2대 주주는 하이브가 2대 주주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 기업들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하이브가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그런데 음원 유통하고 굿즈를 만들어서 YG에 납품하는데, 사실상 이제 굿즈는 하이브 굿즈는 하이브가 독자적으로 하고 이 YG 플러스가 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YG 엔터 중심의 굿즈를 파는데, 최근에 YG가 블랙핑크 오죠, 베이비몬스터 떴죠. 그 다음에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 다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글로벌 베스트의 월드스타를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그 다음에 블랙핑크, 그 다음에 또 보이그룹 데뷔하고 걸그룹 또 데뷔하고 몇 팀이 나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양현석 대표가 이전에 안 그랬는데, 최근에 기업 이른바 글로벌 베스트 차원에서
글로벌 공연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많은 월드스타들을 지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글로벌 미국에 진출, 남미에 진출해서 엔터 산업을 K 콘텐츠를 꽃피우고 있지만 양현석은 국내에서 글로벌 베스트 많은 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은 이른바 월드스타, 이른바 아미들을 확보를 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굿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YG 플러스가 굿즈 판매가 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외신 봐서 알 겁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우리 굿즈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아졌는데 계속 실적이 내년까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8,300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 10,000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어쩌면 15,000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기업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업. 그래서 이렇게 회사라는 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닉 설명드렸고, YG 플러스 설명드렸고, 현대건설이 오른 이유 설명드렸고. 자, 이제 다시 역발상 투자 전략. 가장 나쁠 때가 저점이고, 주도주는 늘 새롭게 등장하고, 주가 보건 법칙, 공포에 살아.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몇 가지 보면, 지금 제가 의주 설명을 드렸는데,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이 회사가 작년 1월 달에, 24년 1월 달에 주가는 3, 4만 원이었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30만 원 전후,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주가였습니다. 불과 한 6개월 전에. 그리고 올 5월 달에 15만 7천 원 찍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저점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발목으로 볼 거냐. 지금 삼성 S다이 주가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발목에 왔다가 발목을 찍고, 그러니까 발목을 찍고 이제 살짝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저점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완전 손절매 해버릴 거냐,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드베스트, 그리고 R&D, 그 다음에 재무구조, 이 세 가지가 좋으면 투자하라, 기다려라, 버텨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보세요. 5월달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도 보시면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18만 2천 한번 올렸고 오늘도 한번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자체를 보게 되면은 최저점 찍고 장대 거래량 세워졌고 추세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봐서는 이미 바닥을 원통형으로 쭉 돌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6만 6천 원, 이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죠. 오늘 29만 8천 원인데 같은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하단에서 박스권의 원통형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이거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흐름이 26만 6천 원의 최저점을 찍고 십자의 도지형이 나오면서 가고 있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 구도단 말이죠. 이제 저는 셀 회사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정유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멀리 보게 되면 좀 재무구조가 가장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SK1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분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나 LG 엔솔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중에 삼성 SDI가 더 우선적으로 본다. 왜냐? 첫째는 자본금 구조가 액면가가 5천원짜리고, 그 다음에 PBR이 더 낮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중심인데
삼성 S사에는 북미와 그 다음에 유럽형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저는 경쟁력 부분에서 탄력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그 배터리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공약,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기업들, 그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두 번째 등등 아울러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투자하는데 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소재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짓지 못했는데, 소재도 제가 설명드린 그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장비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고, 지금 제가 전고체 부분을 계속 지금 그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조만간에 전고체 부분도 여러분 좋은 콘텐츠로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커피 운영하는 김인환이었습니다.